30년 전 외도 후 도망친 줄만 알았던 남편. 아내와 딸을 버리고 사라졌다고 믿으며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아온 정숙. 그러나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전 남편이 남긴 건 아내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통장과 땅 문서, 가리고 가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사실. 악역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진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도 만사형통하는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낡은 베란다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박정숙은 72살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을 뜨는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30년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정숙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천으로 만든 낡은 가방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구로시장 골목길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생선 코너를 지나 두부가게 앞에 서면 주인 할머니가 늘 먼저 말을 걸었죠. 정숙이, 오늘도 두부 한 모? 네, 언니.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야 해요. 정숙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하고 단조로웠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손바느질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동네 옷수선집에서 받아온 청바지 밑단을 접고 단추를 달고 지퍼를 갈아 끼우는 일이었죠. 한 벌당 1,500원, 하루에 10벌 정도 손보면 15,000원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딸에게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내고 조금씩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30년 전 그날이 여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윤태식이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 날. 그때 정숙의 나이 42, 딸 지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태식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도 보내지 않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해주지 도망간 놈이 뭔 남편이라고. 정숙은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상처는 단 한 번도 아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걸요. 처음엔 수군거림도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도 잊어갔어요. 하지만 정숙 자신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숙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쉬곤 했어요. 바로 그때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최만수가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정숙과 동갑으로 70살이었고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슈퍼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죠. 정숙과는 오랜 버시기도 했어요. 누나,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누나 혹시 들으셨어요? 그 사람 얘기.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요? 윤태식 씨요. 요즘 서울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숙은 웃어 넘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정숙은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와요? 소문일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닌데 동네 김씨 할머니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죠. 만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괜한 말했나? 아니에요. 만수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은 천천히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5층까지는 늘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숲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남편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까지. 정숙의 노년은 겉보기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청바지 밑단을 접으며 바늘을 꿰매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은 인터폰 너머로 물었어요. 화면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박정숙님 댁 맞으시죠? 잠깐 뵙고 싶습니다. 누구신데요? 제 명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장인철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변호사요? 무슨 일이신데요? 장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윤태식 씨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돌아가세요. 정숙은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한 발짝 다가서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박정숙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윤태식 씨 관련해서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온 진실입니다. 진실? 무슨 진실이요? 그 인간이 바람피워서 도망간 거, 그게 진실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윤태식 씨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장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박정숙님, 저는 윤태식 씨의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고 30년 동안의 사연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와 기록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숙은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장 변호사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정숙은 문 뒤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이 더 있다는 거야. 정숙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장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윤태식 씨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피곤한 얼굴로 시장에 나갔어요. 두부를 사고 채소를 고르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죠.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급박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지연아? 엄마, 지금 당장 집에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 아빠가 서울에 나타났대요. 정숙의 손에서 두부가 떨어졌어요. 하얀 두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왔지만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누나,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정숙은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뛰다시피 돌아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층 계단을 헐떡이며 올라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 지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 지연은 45살의 중년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들었어요? 아빠가 서울에 나타났다고. 누가 그래? 회사 동료 언니가 봤대요. 종로 쪽에서 엄청 늙고 야윈 모습이었대요.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연은 엄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엄마, 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 지연은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정숙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남편이 나타났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찾아온 변호사의 말.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정숙의 마음도 그 빗소리처럼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흘러가던 일상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이란 거야?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정숙은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바느질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네 만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지만 정숙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궁금증과 불안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서랍에서 장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어요. 며칠 전 문틈으로 밀어넣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장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철 변호사입니다. 저 박정숙입니다. 아, 박정숙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그날 오후 정숙은 처음으로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높은 빌딩 15층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한 응접실이 나왔어요. 장 변호사가 직접 나와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장 변호사는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시기 힘드셨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겁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숙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박정숙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서류철 안에는 은행 통장 사본, 주식계좌 내역서, 그리고 오래된 땅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정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윤태식 씨가 30년 동안 관리해온 재산입니다. 정숙은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자가 왜 내 재산을 지켜요? 바람나서 튄 인간이. 박정숙님. 장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윤태식 씨는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럼 뭐예요? 왜 사라진 겁니까?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 변호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4년 윤태식 씨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외환위기 전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윤태식 씨는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빚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돈으로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노린다고 협박했어요. 실제로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전 그 시절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까? 도망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태식 씨는 사라지기 전에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아파트, 예금, 모든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빚만 떠안고 혼자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면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외도했어요. 동네에서 다 봤다고요. 젊은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그건 연극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장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태식 씨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부인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야 미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숙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이 모든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정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장 변호사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박정숙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겁니까? 왜 지금 와서? 윤태식 씨가 이제야 허락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도 된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요. 정숙은 소리쳤어요. 장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 네.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철 속의 통장 사본들, 주식계좌 내역들, 땅 문서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이게 다 진짜란 말이에요? 네. 윤태식 씨는 30년 동안 지방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부인 명의 재산을 지켜왔어요. 정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장 변호사는 말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뒤 정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서류는 두고 가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숙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리로 나온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강남 한복판에서 정숙은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식 씨 당신 정말.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정숙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박정숙 씨네. 남편 다시 나타났다며? 30년 만에? 세상에.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오르는데 3층에서 마주친 김씨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이 들었어? 내 남편 서울 왔다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 외도에서 도망갔다면서?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쌓인 소문과 편견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 먼저 올라갈게요. 정숙은 서둘러 5층까지 올라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되고.
응, 좀 볼 일이 있었어. 엄마, 혹시 아빠 만났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만났어. 변호사만 만났어. 변호사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그 사람 또 무슨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빚쟁이들 온 거 아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지연아,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엄마 지금 좀 피곤해. 알았어요. 근데 엄마,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무슨 낯짝으로. 지연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도 30년 동안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아왔거든요. 이 모든 진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외도가 연극이었다니, 도망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말했죠. 정수가 큰일 났어. 내 남편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나오는 거 봤어. 그때 정숙의 세상이 무너졌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싸서 나가버렸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숙은 그날 밤 혼자 울었고 딸 지연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남편을 증오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연극이었다고?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장에 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에만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오후쯤 되니 슈퍼 사장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계세요? 만수 씨. 문을 열자 만수는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누나, 요즘 힘드시죠? 제가 과일 좀 사왔어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차를 한 잔 끓여내왔습니다. 누나, 동네에서 소문 많이 나던데 괜찮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정말 나타난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누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만수는 정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누나, 제 생각엔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수는 한참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만수 씨. 만수가 나간 뒤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정숙의 일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현관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거든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어봤죠.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사진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정숙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몇 년 전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딸 지연이 출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정숙이 동네 벤치에 앉아 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숙의 일상이, 딸의 일상이 수십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봤을 때
정숙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 찍혀 있었어요.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정숙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윤태식이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3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아팠어요. 그날 밤 정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정숙은 그 사진들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그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늙고 야윈 얼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던 모습.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입니다. 아, 박정숙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숙님, 지금 윤태식 씨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이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요? 그게... 장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 변호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말기 간암입니다.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정숙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6개월 전쯤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윤태식 씨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그냥 당신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오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갈게요. 정숙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정숙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많이 야위셨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변호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 핏기 없는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윤태식일까? 30년 전 건강하고 다부졌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숙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정숙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자 태식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미안하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정숙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왜 도망쳤냐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험하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도망 아니야 나는. 태식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정숙이 대신 벗겨주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무너졌어. 사채쟁이들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어. 태식은 한마디 할 때마다 기침을 했어요. 내 통장 지연이 학비 아파트 다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이 아니야,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할 줄 알았어.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날 찾으면
너희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태식은 정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정숙이 먼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외도는 연극이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그래야 넌 나한테 미련 없을 줄 알았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연락하면 돌아가고 싶어질까봐, 그러면 너희 둘 다 위험해지니까.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지방에서 건설 현장 일했어. 빚다 갚는데 15년 걸렸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왜 안 돌아왔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 이미 너무 오래됐잖아. 너희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태식은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휴지로 닦아주었어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사람. 태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떨렸어요. 정수가 지연이는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태식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어요. 정숙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웠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너무 오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정숙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태식 씨,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장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모든 원망이 갈 곳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숙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딸 지연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정숙은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혹시 아빠 만났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지연아, 엄마가 지금은 얘기하기 힘들어.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숙은 다시 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장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장 변호사는 이미 두툼한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4년 4월 윤태식 씨가 다니던 중소제조업체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당시 윤태식 씨는 공장장이었고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어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빚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은행 빚이 1억, 사채가 2억이었어요. 은행은 그나마 법적 절차를 밟지만 사채업자들은 달랐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입니다. 집 앞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윤태식 씨를 협박했고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때를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걸요. 윤태식 씨는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예금 통장, 모든 것을요.
그리고 1994년 7월 15일 일부러 외도 연극을 꾸몄습니다. 연극이요? 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목격하도록 일부러 호텔에 들어갔어요. 함께 있던 여자는 회사 동료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부탁해서 함께 연기를 한 거죠.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윤태식 씨는 당신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미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태식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하루 품삯 3만 원,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 15년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사채 이자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그래도 윤태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 변호사는 통장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매달 조금씩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건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윤태식 씨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부인 명의로 된 재산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내고 예금 통장에 조금씩 입금하고 부인 명의로 주식도 샀습니다. 모두 몰래요.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 통장에 가끔씩 입금되던 돈이 네, 윤태식 씨가 보낸 겁니다. 부인이 모르게요. 정숙은 떠올렸어요. 몇 년 전부터 통장에 이름 없는 입금이 가끔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이었어요. 정숙은 은행 실수라고 생각했고 그냥 써버렸죠. 그 돈이 다 태식 씨가. 네. 윤태식 씨는 당신의 삶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모습도,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쉬는 모습도, 딸이 출근하는 모습도요. 정숙은 그 사진들을 떠올렸어요. 수십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자신의 일상들. 윤태식 씨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지 않았어요. 그저 일하고 돈 벌고 당신 명의 재산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윤태식 씨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아내 박정숙과 딸 윤지연에게 남긴다. 30년 동안 지켜온 땅, 주식, 예금 모두.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정숙에게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증오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박정숙님, 윤태식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정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때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금 당장. 네, 그러십시오. 정숙은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 오해했던 순간들, 증오했던 날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또 왔구나. 정숙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 씨 이제 다 알았어요, 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태식의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태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태식은 여전히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고 갔잖아. 정숙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식 씨는 우릴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알아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태식 씨 30년 동안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연락하면 돌아가고 싶어질까봐, 널 보면 안아주고 싶어질까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너희 둘 다 위험해지니까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올 거니까.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태식 씨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산에서 건설 현장 일했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어. 너희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태식은 기침을 했어요. 정숙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왔어. 몰래 너희를 보러.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응, 카메라 한 대 샀어. 중고로 그걸로 찍었어. 정숙은 그 사진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딸이 출근하는 모습, 벤치에 앉아 쉬는 모습, 모두 남편이 멀리서 지켜보며 찍은 것이었어요. 태식 씨 외롭지 않았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웠어. 너무하지만 너희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면 견딜 수 있었어. 정숙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고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정숙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 생일 3월 12일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김치찌개, 옷 사이즈 55. 다음 장을 넘기자 딸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지연 생일 8월 5일 좋아하는 색 파란색 신발 사이즈 235. 정숙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첩에는 3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정숙이 감기 걸림.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거 봄. 1997년 8월 지연이 대학 합격.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음. 2003년 4월 정숙이 무릎 다침. 병원 가는 거 봄. 걱정됨. 2010년 12월 지연이 결혼. 멀리서 봄. 행복해 보여서 다행. 2015년 5월 정숙이 머리 하얗게 샘. 세월이 많이 흘렀음. 정숙은 수첩을 읽으며 계속 울었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지켜봤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6월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받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죽기 전에 정숙이 한 번만 보고 싶음. 그게 마지막 소원. 정숙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 이걸 30년 동안 계속.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고 싶지 않았어. 너희를 단 하루도. 정숙은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태식 씨 제가 미안해요. 오해해서 증오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뒤 정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식 씨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한 거.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너희가 안전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우린 30년을 잃어버렸잖아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았어. 멀리서 항상. 정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태식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3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줘서, 지연이 잘 키워줘서. 태식 씨. 그리고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정숙은 태식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태식 씨. 태식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편하게 쉬어도 될까? 네, 이제 푹 쉬어요. 태식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정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40분, 윤태식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정숙의 손을 잡은 채로요. 정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정숙과 딸 지연, 장 변호사, 그리고 태식이 일했던 건설 현장의 동료 몇 명만 참석했어요. 지연은 처음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30년 동안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정숙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 우릴 지키려고.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평생 증오했는데. 괜찮아. 아빠는 이해하실 거야. 장례식장에서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숙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숙은 장 변호사와 함께 태식이 남긴 재산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땅 문서는 언제 산 거예요? 2005년쯤입니다. 윤태식 씨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 땅을 샀어요. 지금은 개발 예정 지역이 돼서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식은요?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1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았어요. 모두 부인 명의로요. 정숙은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윤태식 씨가 특별히 당부하신 겁니다. 장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어. 미안해. 내 곁을 떠나서 혼자 두고 가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매일 미안했어. 고마워. 건강하게 살아줘서 지연이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줘서 사랑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내가 남긴 재산으로 이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행복하게 지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지연이한테도 전해줘.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정수가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후회 없어. 너희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태식이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장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라도 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며칠 뒤
정숙은 딸 지연과 함께 아버지가 일했던 부산의 건설 현장을 찾아갔어요. 현장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 씨 가족분들이시군요. 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셨어요? 성실하셨죠. 15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소장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현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태식이 서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가져가세요. 아마 마지막으로 웃으신 사진일 거예요. 정숙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태식은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정숙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태식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 결혼 앨범, 지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태식이 젊었을 때 쓰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정숙은 그걸 꺼내 들었어요. 태식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았어요. 정숙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 정숙은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만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나, 요즘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누나 들었어요? 땅값 올랐다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태식 씨가 남겨준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고 그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태식 씨 편히 쉬세요. 우린 잘 살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날 저녁 정숙은 태식의 수첩을 꺼내 읽었어요. 30년 동안의 기록들을 천천히 읽으며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정숙은 직접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11월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사랑해요, 태식 씨. 정숙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태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사랑해. 영원히.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태식 씨. 영원히.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정숙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여자. 30년 동안 사랑을 지켜낸 남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